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인 김혜윤이고요. 저는 국제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 채널에서 뵀던 것 같은데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시즌3를 맞아서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시즌3를 맞았습니다. 박수. 저희 죄송해요 교수님 12대 올해 이제 회장님이신 강동경희대병원 신원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데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 신임 회장을 맡게 된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으로서 수면연구학회를 홍보하고 또 수면연구학회에서 새로운 비욘디 수면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이제 다양한 이런 이슈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면 궁금증을 저희가 꽤 많이 해결을 해드렸고 또 교수님께서는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원철 회장님이 수면 전문가계의 거의 AI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AI 괜찮으신가요? 과찬의 말씀이고요. 저도 비욘디에서 2019년도에 처음 방송을 2월 달에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유튜브를 처음 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비욘디를 거의 매달 방송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게 되면서 유튜브의 생리도 좀 알게 됐고 또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뭘 궁금해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데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 또 개인 유튜브 채널 또 하나 오픈하면서 이제 9만 명이 됐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요. 꿀잠튜브. 또 거기서도 매일 답변을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좀 다양하게 알게 되는 좀 박식한 면이 좀 생긴 것 같긴 합니다만 AI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도 교수님 거의 AI 수준으로 빠른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수면 전문가 대 AI. 저는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수준의 수면계의 수면계의 세기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드린데 이제 제가 준비한 저는 이제 AI를 이제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신원철 회장님은 뒤에 AI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미리 교수님 못 보셨잖아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AI가 대답하는 거를 제가 준비를 이제 해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지 그리고 AI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의외로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대답한 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오늘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교수님 혹시 쓰세요? 챗GPT? 예, 조금씩 써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는 못 쓰는데요. 간단한 것들을 좀 써보고 있는데 일부는 좀 틀린 내용도 있고 일부는 조금 편리하게 나오는 내용도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챗GPT에서 교수님 성함 이렇게 검색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사실 두려워서 하지 못했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고 교수님은 저기 수면 전문가계 AI시니까 뭔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직 저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챗GPT의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봤거든요, 교수님. 네. 저도 사실 이런 걸 찾아본 적은 이번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찾아봤는데요. 제 1번이 감기더라고요. 네. 사람들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2번이 좀 놀라웠는데 불안,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말하지 못하고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번에서 9번까지는 좀 만성 질환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하고 더 심각한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 대적할 수 있는 항목이 감기는 좀 대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수면은 조금 한번 그렇죠.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10개 중에 우리 어쨌든 탑 10에 우리 수면의 문제들을 다들 많이 궁금해하면서 전문가 만나기가 뭐 그래도 조금 챗GPT보다는 컨택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많이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뭐 AI 접근 방식이야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 편리하고 그렇죠. 네. 많은 데이터를 쉽게 분석해주고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고 수면 전문가는 그럼 AI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수면 전문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 생각해 그랬더니 포괄적 평가를 한다. AI에 비해서. 그리고 좀 개인 맞춤형 치료, 그러니까 환자의 특성을 우리는 고려하고 있고 특히 요즘 오래 본 환자들은 환자가 무슨 말만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이렇게 나를 만나러 그 진료실에 들어오는 표정만 봐도 약간 막 유추가 되는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AI가 느끼는 수면 전문가는 좀 달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공통점은 이제 어떤 개인화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신속하고 이제 어떤 접근성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다음에 AI도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차이점은 AI는 데이터 중심, 전문가는 통합적 요인, 그리고 AI는 좀 기술적으로 편리하고 우린 좀 더 개인 맞춤. 그리고 AI는 단기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면에 수면 전문의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제시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장단점은 다들 알고 계시는 AI 장단점이고 수면 전문가의 장점은 오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교수님,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한 요 질문은요 조금 막 좀 말이 어색하긴 한데 AI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너한테 수면에 대한 질문을 뭘 제일 많이 하니? 그랬더니 1번이 역시나 예상대로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그게 진료실이든 아니면 옆집 친구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몇 시간 자야 돼 이거거든요. 맞아요. AI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최적의 수면 시간 항상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에 졸립지 않고 커피 안 마시고 낮잠 안 자고 하루를 정신 맑게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수면 시간이 최적의 수면 시간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 태어나게 되면 장기들이 발달해야 되고 뇌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몸이 커져야 되잖아요.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고 뇌세포는 계속 증식이 돼서 5살 내지 7살 때까지 뇌세포는 계속 많아지거든요. 이런 세포들이 발달할 때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에너지를 축적하고 회복하고 재생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다 보니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신생아들은 17시간, 19시간 또 그 다음에 1살, 2살 되면 계속 조금씩 줄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9시간에서 한 10시간, 11시간까지는 자야 되는데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고 성인들은 그래도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라고 미국 수면학회는 권고하고 있고 중년이 넘어가면 7시간에서 9시간으로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저게 미국 수면학회에서 권장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거인보다 계속 수면 시간은 줄어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자극도 많고 또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자극도 많고 밤에 못 자는 자극도 많아서 줄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강제된 수면 시간이 아니라 뭐 핸드폰도 보고 일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안 졸리고 피곤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졸립지 않은 정도의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9시간으로 알려져 있고 이건 어떤 통계를 해봐도 그 정도가 보통 사람들의 적정 수면 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뭐
성인의 약 1%는 6시간보다도 적게 자도 사는데 문제없는 숏슬리퍼도 있고 또 반대편의 1%는 9시간 이상 자야 되는 롱슬리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비정상이 아니고 적게 먹는다고 비정상이 아니라 그 정도의 먹는 양으로 또 거기에 있는 영양가로 내가 신체가 건강하면 나한테 맞는 식사량을 하신 거니까 잠도 그렇게 대비해 본다면 낮에 안 졸리고 커피 안 마시고 낮잠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이 여러분들의 적정 수면 시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하다 보면 6시간밖에 안 되면 난 너무 피곤했고 9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8시간 잔다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안 피곤한 정도의 수면 시간이 맞을 것 같고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덜 네. AI스러운 질문을 기습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의 수면 시간은? 예, 저도 사실은 요즘에 많이 줄어들어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낮에 커피를 한 잔은 꼭 마시고요. 낮잠은 안 자지만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낮잠을 저도 여유가 긴장이 풀어질 때는 한 30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면 부족으로 살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커피 안 마신다는 가정하에는 네. 몇 시간? 아마 저한테 맞는 시간은 한 7시간에서 8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적으로는요. 네. 역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교수님이 훨씬 AI스럽다.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AI가 몇 시간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밑에 네. 개인의 수면 패턴과 활동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굉장히 깔끔하게 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제가 김혜원 선 우리 홍보이사님이시거든요. 네. 대한수면연구학회 정말 액티브하고 아이디어도 많은 분이라서 제가 홍보이사님으로 위촉을 드렸는데 우리 김혜원 이사님은 얼마나 주무시나요?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네. 커피 안 마시는 수면 시간은 저는 한 9시간 자야지 좀 아이고야. 개운했던 것 같고 사실은 커피 없이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는 가정하에 저도 한 6시간 반에서 7시간. 근데 6시간 정도 자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래도 뭐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네. 암모나이트님의 질문인데 30대 후반입니다. 5시간만 자면 눈이 떠지고 그 뒤에는 더 자도 피곤해지고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있긴 합니다. 습관이 잘못 바뀐 걸까요? 사람마다 적정 수면이 다를 걸까요? 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겁니다.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 내가 적정 수면 시간이 8시간, 9시간일 수 있는데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꼭 깨야 되는 시간이 되면 거기에 맞춰 깨잖아요. 근데 나는 수면이 부족해서 잔 거니까. 이거 무기력하고 적게 자고 깼으니까 피곤하고 또 자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평소에 일어나서 활동했던 느낌이 있으니 생체 리듬은 그때 또 켜진 상태가 되니 피곤한 상태에서 누울 수밖에 없고 뭘 하려도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무기력한 상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정 수면 시간이 5시간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강제된 시간, 본인의 수면 시간이 5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기상 시간을 꼭 정해놓고 7시간 전에 자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1시간 전부터 6시에 일어날 거면 11시에 자야 되고요. 11시부터 1시간 전인 10시부터는 핸드폰 안 보고 컴퓨터 안 보고 TV 안 보고 LED 조명 끄시고 노란색 조명인 그 전구색 LED 켜놓고 책이나 음악 들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시면 잠도 깊어지고 중간에 깨는 시간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죠. 다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꿀잠을 위해서는 네.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우리 현대 생활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많고 밖의 환경에도 너무 많아서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사실 이것도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불면증 개선을 위한 방법엔 뭐가 있나요? 예. 너무 포괄적이죠, 예, 교수님. 맞아요. 이걸 네. 이걸 저 가려주시고 제가 답을 하는 게 더 낫는데 네, 우선은 네. 그냥 하겠습니다. 거의 글씨가 작아가지고. 일반인들을 위한 그 불면증 개선 또는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수면 위생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수면 위생은 두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몸에 피곤하게 만들어야 된다. 수면의 욕구, 슬립 드라이브라고 하는 잠의 욕구를 높이 만드는 거죠. 운동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뇌에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주일 리듬, 생체 리듬이 24.3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시계 유전자가 시계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일정 시간에 만들고 일정 시간에 안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시계처럼 딱딱 24.3시간 단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즉 몸이 피곤한 거가 생체 리듬에 꺼지는 시간하고 맞았을 때, 그 갭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보면 몸을 낮에 피곤하게 하라. 낮에 운동을 많이 하라. 또 햇빛을 많이 쬐라. 낮에 커피를 줄여라. 뭐 이런 거죠. 일주일 리듬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생체 시계는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 많이 쬐지만 밤에는 햇빛 LED 조명을 제한해라. 생체 시계는 흥분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창 나오면 생체 시계가 잘 안 꺼져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에 불안하고 긴장을 내려놓기 위해서 명상과 스트레칭과 복식호흡과 같은 또는 재미없는 책과 같은 이완한 요법을 해라. 이게 이제 수면 10계명이라고 해서 요 각각을 10개로 만들어낸 게 수면 위생,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수면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뭐 낮에는 운동하고 햇빛 쬐고 말씀드린 대로 밤에는 핸드폰 안 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깨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인지행동 치료라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이제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고 병원에 와서 네. 본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수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너무 높거나 너무 잘못된 수면 습관이 노출되거나 뇌의 문제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분들의 경우는 불안이 높으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약을 쓰죠. 약의 목적은 아니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잠을 자도록 도와주고 습관이 형성되면 약을 빼는 과정을 통해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전문가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굉장히 거의 역시 AI 수면 전문가계의 AI셨는데 네. AI가 교수님 얘기를 듣고 여기다가 딱 글로 정리한 것 같은. 네, 제가 들으면서 쭉 브리프하게 봤는데 뭐 크게 틀린 거는 없고 규칙적인 네, 상당히 지금 네. 하루가 다르게 저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질문을 하나 네. 스미스님 질문인데요. 쫓기는 꿈을 꾸거나 끌려가는 꿈 우리 많이 듣는 꿈 네. 내용이고 이런 꿈이 요 질환에서 똑같은 꿈을 꾼다. 제가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요. 수면 중에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의 전조 증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뭐 우리가 잠꼬대라고 하는 거죠. 뭐 꿈을 꾸면서 또는 꿈을 안 꾸더라도 뭔가 소리를 지르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옆에서 얘기를 하면 맞장구도 쳐주기도 하는 이런 거 자다가 뭔가 말을 하는 슬립 토킹이라고 하는 잠꼬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있고요. 남녀노소, 특히 어린아이들이 되게 잠꼬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생생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하는데 이런 잠꼬대가 많고 그 내용들이 되게 쫓기거나 안 좋은 꿈이라면 낮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불안이 많거나 다음날 일정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 되게 나쁜 꿈이나 그 쫓기는 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생기잖아요.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 감정은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바로 앞쪽에 편도체라는 부위에 그 감정이 쌓이게 돼요. 그게 캡슐로 쌓인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뇌가 좀 억제되고 이렇게 되면 변형계의 편도체가 이 캡슐이 하나씩 깨지면서 그 기억을 깨트려서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나쁜 기억은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게 꿈으로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또는 너무 피곤했거나 또 커피를 많이 마셨거나 술을 드셨거나
담배를 피셨거나 이런 수면 방해 요소가 있어서 꿈잠이 늘어나면서 그것들이 발현이 되는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전조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면 이분은 아마 이런 잠꼬대가 심하면 파킨슨병으로 연결되는 렘수면 행동장애를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렘수면 행동장애는 말을 한다고 해서 잠꼬대를 한다고 해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꿀 때는 말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 아래쪽 이하로만 우리가 마비가 오기 때문에 눈동자도 움직일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팔다리를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잠일 때는 완전 마비, 목 아래는 완전 마비를 손가락도 까딱 못해야 되는데 팔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마비가 풀린 거란 얘기죠. 이런 분들이 파킨슨병으로 진행된 확률이 50에서 70%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말만 하고 팔다리 움직임이나 행동이 없다면 그리고 50세 이하의 젊은 분이시라면 대개는 아까 말했던 걱정, 불안, 술, 카페인들이 원인일 거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내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하나 더 질문인데요, 교수님. 박강현 님이 얌전하게 자는 방법. 굉장히 그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다시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반복되는데 이게 뭐 6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4번에서 6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자다가 이렇게 뒤척임이 나타나요. 그게 주로 한 4번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큰 뒤척임은 아니고 왜냐하면 얕은 잠에서 꿈잠으로 깊은 잠, 꿈잠으로 갈 때는 못 움직이지만 얕은 잠으로 갈 때는 뇌가 살짝 깨는 과정이거든요. 그때는 몸이 자극도 있고 나도 살짝 깨기 때문에 우리가 60분, 90분 동안 누워 있으면 결리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도 결리는데 60분 동안, 90분 동안 똑바로 누우면 결리니까 그때 꿈꾸는 잠일 때는 못 움직이지만 얕은 잠을 넘어갈 때는 그 통증이나 이런 게 불편해서 뒤척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그 얕은 잠이 많은 사람들이 뒤척임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뒤척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얕은 잠이 많을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안, 걱정, 스트레스가 많으면 깊은 잠이 줄고 꿈꾸는 잠이 늘고 얕은 잠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얕은 잠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또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으면 수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자꾸 뇌가 깨니까 그때마다 뒤척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 주기적 하지 운동증과 같은 또는 목류병이나 와 같은 사건 수면 환자들은 뒤척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뒤척임이 상당히 많아. 아이들은 뭐 여기서 자다 저 끝에 자는 이유는 그것도 뭐 정확하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은 깊은 잠이 많거든요. 또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 깨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활발하고 뇌도 활발한 것들 때문에 깊은 잠일 때 못 움직이지만 그 얕은 잠으로 넘어가게 되면 뇌의 활발성 때문에 자꾸 움직인다고는 알려져 있는 건데 따라서 아이들의 뒤척임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고 뇌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인이 너무 뒤척임이 많고 여기 자고 저기 잔다는 거는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수면 문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님 아주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네,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스코어를 매기면 수면 전문가 2대 AI 0. 아이 무슨 말씀? 현재까지 스코어 2대 0인데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결해 주십시오. 아, 네네. 그 어떻게 좀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몇 대 몇인지.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AI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네. 이거는 저는 사실 교수님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하는 음식이나 음료. 그러면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잠들기 전에 그럼 뭘 먹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안 먹고 금식을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간 제 호기심이 많아서 그 호기심을
기반하여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제 금식을 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되나 여러 가지 약간 파일럿 스터디로 해본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한 4시간 정도 금식했을 때가 훨씬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여기서 질문한 분은 아마 뭔가를 그때 피해야 되는 게 잠들기 전보다는 이제 숙면을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 이렇게 질문을 좀 바꾸는 게 더 네. 적절하지 않나 싶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비욘드에서 나온 방송도 했고 제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피해야 될 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페인은 드시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30분 이후에 되면 뇌로 올라가게 되고 1시간이 되면 제일 피크를 치고 쭉쭉쭉 간에서 대사도 감소되다 6시간이 되면 반감기를 갖고 24시간이 지나야지 몸에서 다 배설되는 거죠. 여기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비슷해서 우리가 졸음 욕구, 수면 욕구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오전에 드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오후에 드시면 잘 시간에 카페인 농도가 남아서 우리가 졸음을 덜 느껴서 수면을 방해하겠죠. 술도 마찬가지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술은 잠 드는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나빠집니다. 깊은 잠도 줄고 총 수면 시간도 줄고 또 이뇨작용 때문에 중간에 자주 깨고 꿈꾸는 잠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담배도 각성 효과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짠 음식은 이게 우리 몸의 삼투압을 높여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게 돼요.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혈압이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되면 심장에는 나트륨 이뇨인자라고 있어요.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 소변을 많이 내보내야 돼요. 몸에 물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야간뇨라고 하는 자다가 소변 보는 일이 형성되죠. 또 하나는 맵고 짠 음식, 매운 음식, 요즘에 마라탕이나 이런 거는 몸에 열을 내잖아요. 네. 열을 내면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신부체온이 올라간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3시간이 지나야지 정상 체온이 됩니다. 이게 피부 체온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신부 체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잠자기 2시간 전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이 되는데 멜라토닌은 체온이 높아지고 또 열이 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원래 난 10시에 나와야 되는데 몸이 열이 나고 몸이 흥분돼 있으니까 멜라토닌은 11시, 12시에 나오게 되니 자꾸 늦게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단 음식이에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단 음식, 특히 드링크류 있죠. 사이다, 콜라라고 대변되는 이런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먹으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거든요. 저장되기도 하지만요. 이게 들어가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는 장기가 뇌입니다.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체시계가 잘 안 꺼져요. 그래서 당분은 자기 전에 조금 낮춰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늦어도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채소 중에 수분이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수박 같은 거 대표적이죠. 이 브로콜리가 이뇨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뇨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드시게 되면 야간뇨가 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대신 드셔야 될 음식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금식법이 제일 좋고요. 더 나가서 일주일이든 금식이라고 해서 14시간 금식. 즉 24시간 중에 10시간은 마음껏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식사 제대로 하시고요. 자는 시간을 중간에 놓고 14시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식사를 안 하시는 14시간 금식하는 게 수면도 좋고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고 자극이 되면 생체시계가 망가지니까 생체시계를 아주 온전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 그리고 음식의 자극도 6시 이후에는 안 먹으니까 내가 먹어도 자극이 안 되잖아요. 술도 6시에 먹으면 잘 때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이면 다이어트를 했더니 혈압, 당뇨, 심장병, 수면의 질 다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나오니까 제안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드셔야 될 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카모마일, 라벤더 오일, 허브차, 그 다음에 견과류,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죠.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거니까 우유도 반잔 정도 중탕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스낵을 한 줌 정도니까 한 3-4개 정도는 자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드시는 것도 미국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AI에서
그래서 AI랑 거의 AI가 이제 정리해 준 게 카페인, 술, 매운 거, 단 거, 지방 많은 거, 교수님 다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가끔 간과하는 것이 다크 초콜릿에 카페인이 좀 많이 있으니까, 들었죠. 네, 해압보다 많이 들어있으니 좀 카페인에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야식을 1인분 시켜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K 배달 문화 이게 또 우리의 수면을 많이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교수님 질문을 하나. 네. 어, L트립토판이요? 네. L트립토판 안 먹으면 절대 못 자는데. 예, 40대, 네. 예, 드셔도 됩니다. 트립토판은 그런데요. 그 아미노산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음식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트립토판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 중에 칠면조 낮에 먹지 말라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상추가 네, 졸린 네. 것처럼 이 트립토판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 낮에 중국 음식에도 트립토판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중국 음식 짜장면 드시고 의자에 앉으면 너무 졸린 이유가 트립토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립토판은 몸으로 들어가면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는 걸 변하고 그것이 다시 세로토닌으로 변했다가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이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을 변할 때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비타민 B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것이 들어가서 멜라토닌으로 생성되는데 햇빛을 쬐고 생체 리듬이 좋으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게 차단이 되니까 세로토닌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은 행복물질이고 각성물질이니까 사람을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트립토판을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일부는 생체시계가 켜져도 멜라토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졸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립토판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시면 대부분 하루 섭취량은 음식을 통해서 다 섭취합니다. 그 이상으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멜라토닌 생성이 잘 안 되는 분들의 노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L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건강 보조품으로 이건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그냥 성분이니까 건강식품으로 판매가 돼서 그걸 드시는 것 같아요. 드셔도 됩니다. 크게 해가 별로 없습니다. 트립토판 많다고 그래서 뭐 약간 졸린 것 빼놓고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에 한 알 정도 되게 500ml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드시는 거는 큰 문제 없고요. 평생 드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식사를 잘 하신다면 굳이 드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건강한 40대라면 사실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 네. 트립토판 많이 들어있는 음식 견과류 있고요. 바나나 있고요. 네. 키위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연어에도 많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드루영님 트립토판 구매하는 그 비용으로 가능하면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우리 또 네. 그 AI 대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새는 낮잠만 자면 거의 죽은 듯한 느낌으로 몸에 힘도 안 느껴지고 자는 느낌도 안 나는데 2시간 지나 있고 그런 일이 또 빈번하게 있고 네, 맞죠. 이런 일이 되게 많죠. 스트레스가 원인인 건지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를 수면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 관성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못 깹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디 여행 가서 아니면 친척집에 가서 막 뛰어놀다가 부모들이 얘기할 때 잠깐 재우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자 그러고 깨우면 못 일어나요. 막 욕도 하기도 하고요. 막 발광이라고 하죠. 다리를 막 흔들고 난리를 쳐요. 애가 평소 모습과 다른 일로 막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깊은 잠일 때 깨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을 적게 자고 밤에 깊은 잠 못 자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낮잠을 주무시는 거잖아요. 낮잠을 자면 피곤하니까 얕은 잠이 짧게 끝나고 깊은 잠 쑥 들어가요. 이 깊은 잠이 우리가 밤에 잘 잤을 때는 그래도 짧게 끝나는데 밤에 못 잤으니까 깊은 잠이 싹 늘어나요. 이때 깨어나면 수면 관성이라고 그래서 슬립 이너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하고 머리도 맑지 않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무겁고
막 커피 한 잔 먹고 싶을 정도로 멍하고 뭐가 누가 얘기해도 집중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좋은 낮잠은 20분 이내의 낮잠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얕은 잠 1, 2단계에 들어갔을 때 쉽게 깨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서 못 깨거든요. 그러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다가 피곤하니까 길게 자다가 깨어나니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까 너무나 피곤한 일이 많이 자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잠을 낮에 잤으니까 밤에 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낮잠을 주무신다면 알람을 맞추거나 주변 사람한테 꼭 깨워달라고 알려주시고요. 20분 이내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20분이 넘어가면 수면 관성이 생기게 돼요. 특히 잠을 못 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20분만 자도 약 한 20분 자면 3시간 정도가 정신이 맑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얕은 잠만 자도요. 내가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네프치노라고 하는 건데 카페인 낮잠이라는 거죠. 카페인을 섭취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게 뇌로 올라가는데 30분 걸리고 1시간 지나야지 최고 농도를 찍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너무 피곤할 때 막 잘 정도로 졸릴 때 커피 한 잔 바로 마시고요. 누우세요. 그러면 내가 20분 잤잖아요. 그리고 카페인은 30분이 지나면 뇌에서 작동되니까 그때 깨면은 낮잠으로 좀 피곤한 거를 해결했고 또 그 깨고 나서 카페인이 이제 작동할 시간에 맞춰서 또 깨니까 훨씬 더 낮에 피곤한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밤잠을 줄이고 카페인 낮잠, 네프치노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충분히 주무셨는데 너무 피곤할 때는 20분 이내로 낮잠과 커피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하나 홍보이사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카페인 회사와 함께 뭐 이런 네프치노 포함해서 사실 카페인을 잘 이렇게 활용하면 수면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그 전략을 좀 세우고 싶은데, 네. 연락 주세요. 네, 카페인 커피 회사들, 네. 네. 뭐 별 여기도 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아침 커피. 네. 네, 저는 아침 커피가 잘 깨어 있으면 잘 자는 것에 만큼 좋습니다. 네, 반대는 중요합니다. 잘 깨어 있어야 잘 자는 거니까 잘 깨어 있기 위한 아침 커피 이런 거 괜찮잖아요, 교수님. 네. 네. 아침 커피 저도 좋아하고 저도 마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커피 마시는 모닝커피는 안 되고요. 네. 1시간 지나서. 왜냐하면 우리 몸은 기상하기 전에 2시간 전에 그 코티졸이 분비가 시작되는데 커피를 먹으면 이게 확 올라가요. 그러면 아침 11시 돼서 피크를 찍고 쭉 떨어졌는데 이게 피크가 10시, 9시에 피크를 쳐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떨어지게 되니까 오후가 너무 피곤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얘가 떨어져서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우리는 잘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게 빨리 스파트를 너무 빨리 당기니까 시작하니까 오후가 지치고 다시 커피를 마시는 상황이 돼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커피는 아침 식사 하시고 드십시오. 네.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 짜잔 다음 네 번째 네.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또 예상했던 네 번째 네. 순위 질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침실 환경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 것이 좋나요? 저희가 사실은 학회에 저도 홍보이사를 하면서 여러 수면 증진과 관련된 침구 회사 그리고 뭐 베개 회사들의 자문도 저희가 꽤 하기도 하고요. 같이 뭔가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테리어 하는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아예 이런 집을 지을 때도 그 수면을 하는 안방을 조금 더 편안한 환경으로 어떻게 하면 더 수면에 친숙하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계획과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우선 뭐 수면 환경은 여러분들이 자는 방을 꼭 정해놓고요. 그 방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잠은 잘 시간에만 들어가십시오. 일찍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시고 누워서 보시고 책 보시고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잠은 잠잘 때만 들어가시도록 활용하시고요. 그러면 들어간 방에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빛을 조절해야 되겠죠.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시고요. 그리고 그 안방에 문이 있잖아요. 문 틈으로도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일찍 잔다면 가족들은 늦게까지 켜 있으면 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문 틈의 빛도 좀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집의 불빛보다 집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다른 건물에서 들어오는 불빛도요. 그렇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암막 커튼을 다 치지 마시고 끝에 한 뼘 정도는 남겨놓으세요. 왜냐면 아침에 일출이 되면 그 빛이 들어와서 내가 쉽게 자연스럽게 깨야 되니까 완전히 꺼놓으면 아침에 해가 떴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내가 뭐 가족이 같이 잔다 이러면 안대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네. 빛을 잘 자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부터는 LED 조명,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셔라. 핸드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컴퓨터 쓰지 말고, LED 조명 끄시고, 노란색 조명 켜놓으시고, 잠잘 때는 그것도 끄시고, 안대나 암막 커튼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습도입니다. 습도도 근데 50%가 제일 좋아요. 여름에는 워낙 우리가 올여름에 더웠지만 이렇게 더울 때는 우리나라 습도는 80%, 90%로 올라가거든요. 끈적끈적해서 못 자잖아요. 그래서 50% 내외가 좋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워낙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켜서 최소한 4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 말고도 뭐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도 있고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빨래를 좀 물을 묻혀서 널어놓는 것도 다 좋으니까 그렇게 물이 수증기로 증발돼서 하는 것도 자연적인 한 40%, 50%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죠. 예. 온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문화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몸을 지진다. 따뜻하면 우리 근육이 풀어져서 나른해지면서 잠이 오는 걸 경험하시다 보니까 따뜻한 게 좋다고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좋지만 이렇게 따뜻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도 확장돼서 약간 몸의 나른함을 경험하긴 하지만요. 잘 기억해 보시면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가보셔서 따뜻한 데 자면 새벽에 깨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잠은 들게 했을지 몰라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온은 자기 2시간 전에 떨어져야 돼요. 아침에 자기 2시간 전에 가장 체온이 낮고 기상하기 2시간 전에 낮고 우리가 잠자기 2시간 전에 가장 높거든요. 약 1도에서 1.5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빨리 떨어질 때 우린 쉽게 잠이 들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체온이 높으면 멜라토닌 분비 안 되고요.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는 현실은 잘 안 맞지만 15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문화가 또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꼭 맞출 필요는 없고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불은 두꺼운 거 말고 가볍고 잠옷도 약간 가벼운 걸로 해서 통풍이 될 수 있는 정도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엔 적응이 어렵지만 훨씬 더 깊은 잠을 자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침구류하고 매트리스, 베개들이 문제가 돼요. 이불은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껍지 않아야 돼요. 물론 최근에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보면 가슴을 압박할 정도의 강한 이불을 덮었더니 멜라토닌 생성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는데 조금 더 그것도 저도 보고는 있지만 과연 온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손해를 보는 또 다른 면도 있으니까 후속 연구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압박을 하면 우리가 혹 안아주는 느낌으로 안정을 취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얇거나 통기가 잘 되는 이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매트리스는 약간 하드한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이 이 플랫한 게 아니고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매트리스를 해서 엉덩이는 쑥 들어가고 등은 올라가는 것을 이 전체 허리 라인을 일자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들어갈 땐 들어가고 올라갈 땐 올라가서 이 중간 값을 일자로 맞춰주는 메모리. 그게 되게 라텍스로 굉장히 비싼. 네. 그거가 기능이 되는 그 침구는 매트리스는 굉장히 비싼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싼 거 안 쓰셔도 여러분들이 가구 회사에 가셔서 누워 보시고요. 잠깐 누웠다 일어나지 마시고 보통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한 5분에서 10분 이상을 누워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워 계셔야 돼요. 그래서 등이 베기는지 허리가 한쪽으로 들어가는지 엉덩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이거를 그리고 뒷목이 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개도 좋은 걸로 알려졌는데 베개는 사실은 베개를 이용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연구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다만 베개는 경추 베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경추의 라인이 이 척추가 일자로 되도록, 즉 목이 이렇게 되면 쏙 올라와 있으니까 목을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낮춰줘서 이 척추 라인을 일자로 맞춰주도록 하는 베개. 되게 경추 베개로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 베개들을 보시게 되면 목을 살짝 떠주게 돼 있거든요. 틈이 안 벌어지도록. 이런 베개를 쓰시는 것들이 목에 스트레스를 적게 줘서 통증을 더 적게 유발하고 허리 라인이 일자가 되면 통증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통증이 있으면 우리는 깹니다. 그래서 침구와 베개는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베개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다가 통증 때문에 못 일어나 깨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건 이 정도네요. 네. 네, 뭐 이미 뭐 AI가 네. 했던 얘기보다 더 많이 해주셨고 이미 다 이제 나왔던 AI가 우리 얘기를 듣고 정리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질문을 하나 네, 네. 예 한번 받아볼까. 숙면에 좋은 음식 아까 우리 얘기했죠. 네, 예. 아까 다 듣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질문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 캐치 하추핑님 질문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반대로 수면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고민이고 알람을 10개 맞춰놔도 다시 자고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졸고 일상이 잠이다. 밥을 먹다가도 졸립니다. 예, 이게 좀 어렵죠. 이 네. 학생이 좀 정보가 더 있으면 좋은데 우선은 뭐 잠의 욕구, 슬립 드라이브라고 하는 우리가 피곤해서 아데노신이 수면 중추에 쌓여서 생기는 잠의 욕구를 줄이는 방법은 카페인 섭취하는 거, 낮잠 자는 거 정도, 뭐 긴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거가 되는데 사실은 이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10시간을 자도 학교 가서 너무나 존다. 이건 과수면입니다. 네. 낮에 너무나 많이 자는 거를 과수면, 주간 졸음증과 과수면이 사실 용어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과수면은 길게 자는 걸 말하고 주간 졸음증은 낮에 너무나 졸린 거를 말하는데 아마 그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서 네 가지 얘기하죠.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죠. 밤에 적게 자니까. 물론 질문하는 내용을 봐서는 적게 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자면 깊은 잠을 잘 자야지 개운한데 깊은 잠이 적어서 즉 뭐 커피, 젊은 친구니까 낮잠, 또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보고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우리는 생체 시계가 자꾸 뒤로 밀리면서 자니까 초반에는 피곤해서 자요. 그러니까 생체 시계 켜지니 낮잠 자면 금방 깨요. 그 다음부터는 피곤이 없어지니까 또 깊이 못 자는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죠. 아무 때나 자고 깨는 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이 불규칙한, 특히 요즘에는 젊은 사람한테 많은 사회적 시차, 주말에 몰아서 자고 또 주중에는 또 자는 시간과 주말에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를 사회적 시차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수면의 질이 나쁜 거에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후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들어가고요. 먹는 약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젊다면 우리가 특발성 과수면증이나 기면병과 같은 뇌의 각성을 조절하는 부위에 망가져서 뇌가 각성을 잘 못하니까 낮에 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저 정도고 수업에 제한이 있다면 네. 한번 신경과 수면 클리닉이나 대학병원의 신경과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본인 상담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거의 일상이 잠이고 밥 먹다가도 존다는 거는 조금 교수님의 말씀하신 질환이 아닌 다른 경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라서 한번 받아보고 저도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실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출산한 부부는 아이를 돌보면서 잠이 부족하죠. 저는 되게 딥슬리퍼여가지고 좀 한참 된 얘기긴 하지만 자면 잘 못 일어났었거든요. 네, 뭐 이거는 부부의 그 문제니까 잘 이제 좀 네. 해결을 해서 저는 남편이 많이 도와주긴 했었는데 서로 둘 다 잠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는 뭐 수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도 굉장히 그 출산 후 산모가 뭐 이런 수면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어로 내원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갈등이 생기는데 코골이는 왠지 남편의 코골이라는 얘기가 아까 네. 그렇죠. 부부의 수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예, 뭐 아기를 키우다 보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잠이 항상 부족하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중간에 일어나서 또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 깊은 잠을 자기를 원하시게 돼요. 그런데 옆에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코를 본다든지 해서 남편과 부인의 수면 습관, 수면 패턴이 어긋나면 서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정말 말씀한 대로 남편이나 부인의 서로 협조가 되게 필요하죠. 아이를 한쪽에서 일반적인 양육이 아니라 번갈아가며 사는 양육도 좋고요. 또 요즘에 많이 신문에서도 나오는 수면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슬립 네. 디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는 방을 나눠 가는 거죠. 서로 자고 깨는 습관도 다르고 잠자는 수면의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 자라 라는 게 답입니다. 다만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계속 케어해야 한다면 하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자는 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칸디나비아 수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침대에서 자기는 하는데 이불을 따로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이불 갖고 얇게 덮어도 되고 따로 덮어서 좀 영향을 적게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뭐 옆에 베드에다 놓고 보면서 중간에 서로 봐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정말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지쳐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아빠한테도 갈 거고 또 아빠가 지치면 엄마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을 좀 나눠 가시고 또 자는 방을 분리하시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더 나가서 남편의 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수면 네. 문제, 수면 클리닉 오셔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시면 남편도 잘 자고요. 또 부인도 그 덕분에 잘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부부 클리닉까지 오늘 한꺼번에 해결해 드렸다는 생각이 네. 들고 사실 제 환자들도 보면 남편분이 이제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고 되게 현명하게 양압기를 자다가 이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면 알아서 이제 양압기 중간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맞아. 네, 완전히 이게 마스크를 벗으면 잠이 본인도 깨니까 약간 중간에만 튜브만 빼고 일어나서 케어하고 다시 잔다. 뭐 이게 되게 익숙해지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코골이 남편을 수면 클리닉 보내는 것이 부부의 수면의 1번 해결책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준비해본 게 되게 많은데 마지막 5번째 일반인들이 네. 챗GPT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일까? 요거 이제 짧게 예.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5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 어려우니 이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요것만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느낌의 네, 질문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는 정신과가 아니라서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를 완전히 저희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긴장과 불안을 통해 생체 시계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하나인 이완요법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불안을 걱정을 내려놓는 거. 제일 좋은 건 수면 스트레칭, 수면 요가. 큰 동작이 아니고 가벼운 동작입니다. 근육만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 마음 챙김, 그다음에 재미없는 책 읽기 이런 것들로 구성된 거가 우리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는 시간 동안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혼자 앉아서 이것들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또 수면 음악도 괜찮아요. 백색 소음띠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시면 자는 동안에 다른 걱정 안 해서 보다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고 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과 또 교수님의 꿀잠 TV에서도 몇 번 제가 하신 거 본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 사실은 저는 여기서 교수님 하나 더 좀 첨언하면 그럼요. 그런 게 루틴이 되면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취침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이완을 하시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라고 해서 취침 루틴, 슬립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 AI 대변인으로서 네. 오늘 이 자리에 10개 정도 질문을 가져왔는데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또 저희가 질문 답변을 막 하다 보니 어느덧 네. 저희가 마칠 시간이 네, 된 됐죠? 거죠,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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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수면 연구학회의 이런 재미난 그리고 유익한
수비수 시즌 3는 이제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응원,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 이렇게 네. 마무리. 잠깐만. 네네. 그저 수면연구학회가 벌써 시즌 3가 맞춰졌습니다. 2년 단위로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시작되는데 벌써 비욘디에서 방송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거죠. 네. 김혜연 교수님이 아마 홍보이사를 맡게 되면서 비욘디의 대한수면연구학회 방송을 이제 앞으로 책임지고 하실 텐데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주제와 또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재미있게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비욘디 가족 여러분,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